악수를 한다가 아니라 오른손을 뻗어 그 사람 손을 잡다와 같이 구체적인 동사로 미래를 표현해 보라고 합니다. 바로 이때 뇌의 운동신경이 활성화되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 대저택 서재 4화, 오늘은 변지영 박사의 저서죠. 미래의 나를 구하러 갑니다 속에 녹아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을 더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느끼기에 요즘은 예전에 비해 확실히 서로를 칭찬하는 분위기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약간 칭찬이 실종된 시대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다들 칭찬에 목말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칭찬은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러니까 성공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도움이 되지도 않으니까 칭찬 못 듣는다고 속상해하거나 내가 좀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 자체가 없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오늘은 진짜 여러분께 실질적인, 한마디로 와닿는 인사이트를 말씀드릴 거니까요.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흔히들 직장 생활하면서 혹은 가정에서 이런 생각 종종 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같은 말도 좀 좋은 말로 격려하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잖아. 아니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칭찬 좀 해주면 나 더 잘할 텐데 꼭 그런 식으로 말해야 되나? 이런 거 말이죠. 내담자들이 정신건강 박사인 저자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할 때면 저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참으라는 게 아니라 맥락을 보자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듣더라도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경험하는 감정이 달라져요. 잘한다 소리가 당장은 달콤하죠. 그런데 어쨌든 더 배워서 성장하는 게 목표라면 칭찬 별 의미 없어요. 괴로울 이유가 없는 거죠. 라고요. 부정적인 피드백에 괴로울 이유가 없다? 아니, 매일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에 불면증에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내 모습을 정확히 그리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순간에 데미지를 적게 받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똑같은 말을 들어도 아무런 타격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 내 모습, 이걸 미래 자기라고 하거든요. 이 미래 자기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정말 또렷하고 분명해서 지금 좀 불편하고 하기 싫어도 이걸 가뿐히 무시하고 고생스러워도 해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드시죠? 지금부터 진짜 잘 들어주세요. 이제 핵심으로 점점 들어갑니다. 상사가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바로 속이 안 좋고 위경련이 나거나 지금 눈앞에 유혹을 뿌리치지도 못해서 몰라 나중에 해야지 하면서 일을 끝까지 미뤄본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과거에 저 역시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이런 상태가 소위 자기 조절이 안 되는 건데요. 정말 신기한 게 이 자기 조절 능력은 공감 능력과 정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타인에 대한 공감? 다른 사람 울 때 같이 울어주는 그 공감? 그거 아닙니다. 바로 미래 자기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자기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나한테 감정이입이 안 되다 보니까 걔가 뭘 싫어할지 얼마나 힘들지 이런 걸 1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미루고 눈앞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나중에 결국 후회를 하는 거거든요. 후회는 나중에 개 몫인 거죠. 이게 이제 순간의 상황에만 매몰돼서 인생의 목적 같은 거는 무슨 말인지 나는 모르겠다 하면서 주변에 막 휘둘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핵심은요, 지금 나를 통제하고 더 나은 행동들을 하려면 가장 먼저 미래의 나를 그리고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자연스럽게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여러분이 되시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흔히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미래의 나를 내가 아닌 타인처럼 인식하기 때문에 자신의 장기적인 목표에 맞는 좋은 선택을 하기 어렵다라고 말이죠. 방금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약간 뼈 맞는 느낌 들진 않으셨나요? 한마디로 미래의 나도 당연히 나거든요. 그런데 미래에 내가 힘들건 말건 고생하건 말건 마치 그냥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누군가와 비슷한 중요도로 미래의 나를 타인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술을 마셔서 미래에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진다고 해도 뭐 딱히 그것까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미래의 나는 내가 아닌 타인이니까요. 여러분, 왜 사실 감당은 좀 안 되는데 너무 갖고 싶은 비싼 명품백을 3개월 할부로 질러버리거나 사고 싶은 차를 막 36개월 심지어 60개월 할부로 사버리고 그럴 때 농담식으로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미래에 나에게 맡긴다 라고요.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묵직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미래 혹은 과거의 나를 상상할 때 관찰자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합니다. 이건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한데요. 미래의 나와 아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이른바 자기 연속성이 높은 사람으로 분류하고요. 미래의 자신을 아주 먼 타인처럼 느낄수록 자기 연속성이 낮은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이를테면 자기 연속성이 낮은 사람은 미래의 나를 위한 저축을 마치 타인에게 기부하는 것으로 인식해서 저축에 대한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고 해요. 이런 유형의 분들이 이제 과제를 막 끝까지 미루고 회사에서 발표할 자료를 전날 밤이 되어서야 밤새면서 작성하는 그런 유형인데요. 소위 미래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반면에 자기 연속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의 비난 이런 것들에 초연한 태도를 유지하고 그것들을 빨리빨리 헤쳐나간다고 해요. 바로 미래의 나를 위해서 강한 인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당장 저걸 막 사고 싶은 그 유혹에 넘어가기보다는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조금 더 긍정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이 자기 연속성이 높을수록 학교 성적도 대체로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무언가를 성취하려면 미래의 내가 그걸 해내는 모습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뜻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용하는 자존감이 바로 이겁니다. 자존감이 높을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만약 아이가 있으시다면, 그리고 아이가 책상 앞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일단 다른 거 다 때려치우시고요. 아이의 자존감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한 번도 고려해보지 않으셨을 부분이죠. 미래의 나를 사랑하는 것, 미래의 나를 아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일단 미래에 있는 내 모습을 제대로 그려야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3가지 조건만 딱 세팅해 놓으면 자기 스스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첫째, 미래의 자신의 모습이 현재 내 모습, 내 형태와 유사할 것. 둘째, 그 미래에 어떤 희망이 있을 것. 셋째, 미래의 내 모습이 정말 눈앞에 그려지듯 선명하고 생생할 것. 이 3가지 조건만 갖추면 그 사람, 그러니까 미래의 여러분에게 더 많이 공감하고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알게 되었는데 서로 비슷한 면도 많고 그 사람이 또 밝고 긍정적이면 친근감이 들잖아요. 그리고 나도 뭔가 조금 더 잘해주고 싶고요. 그렇죠. 특히 미래의 내 모습이 정말 생생할수록 그 효과는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동안 구독자님들께 너무 많이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UCLA 앤더슨 경영대학원의 심리학자 할 허시필드가 엄청난 실험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의 얼굴 사진을 찍어서 2개의 아바타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현재 나와 비슷한 동갑내기 아바타, 다른 하나는 나의 수십 년 뒤 모습인 노인 아바타를 만든 겁니다. 그러고는 실험 참가자들을 2 집단으로 나눠서 한 집단에게는 동갑내기 아바타와 대화를 나누게 했고요. 다른 집단에는 노인이 된 아바타와 대화를 나누도록 가상현실을 만들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신의 노인 아바타와 대화를 주고받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의 소비보다 미래를 위한 저축을 기꺼이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동갑내기 아바타와 대화했던 사람들에 비해 무려 2배 이상의 돈을 노후 자금으로 할당했다고 해요. 이런 연구 결과는 또 있습니다. 타이완 국립중산대학교 교육연구소의 권시찬 박사 연구팀은 이 미래 자기 이미지가 실제로 비만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지 연구를 했거든요. 체중 감량에 성공한 자신의 아바타를 본 사람들은 실험 이후의 보상으로 아이스크림 대신 무설탕 음료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합니다.
생생한 미래 자기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원래 행동을 조절하고 미래 이미지에 맞는 전략을 스스로 수립한 거죠. 이제 우리는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뭐 누군가 이렇게 아바타를 딱 대령해주면 참 좋겠지만 실제로는 사실 내 미래를 상상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미래는 과거의 기억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라는 미래를 여러분 머릿속에 만들려면 과거부터 잘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니 이미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다스리나 싶으시죠? 맞아요. 과거는 당연히 바꿀 수 없죠. 그런데 그 해석을 다르게 함으로써 미래의 내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뭔가 스스로 외부에 막 휘둘리면서 하루하루 살아내기도 벅찬, 즉 시야가 좁아진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이면 아마도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이 계속 생각나고 이거를 계속 안 좋게만 해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난 망했다, 미래도 뭐 똑같겠지 해버리는 거겠죠. 이런 분들께는 사실 미래 자기고 뭐고 제대로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당연하죠. 사람인 이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걸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그냥 해석만 바꿔서 나중에 보면 이것도 분명 진짜 어떤 방식 어떤 형태로든 나한테 도움이 된다 진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이 미래 자기가 훨씬 뚜렷하게 보일 겁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지 않다고 그냥 방치하실 건가요? 미래 여러분이 죽든 말든 그냥 계속 그렇게 남 취급하실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실수를 했건 실패를 했건 희망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여러분의 셀프 해석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지옥에 몰아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 인생 망했다, 이거 그냥 여러분 스스로 하고 있는 해석이거든요. 반대로 해볼까요? 내 인생 잘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스스로의 해석이고요. 둘 다 똑같은 해석이거든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고르실 수 있습니다. 그냥 고르면 되는 건데 여러분은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살아야지, 더 잘 살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실수나 실패가 다 나중에 플러스로 전환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인생이, 아니면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인가? 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냥 갑자기 제가 미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 거잖아요. 이유가 있으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겠죠. 뭐냐면요, 아까 둘 중에 하나를 그냥 고르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내 인생 망했다를 고른 사람은 진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진짜 신기한 게 내 인생 잘 된다를 고른 사람은 또 진짜 잘 풀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거 시뮬레이션이 아닌 이상 이렇게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과거의 해석을 이렇게 바꿔버려서 여러분의 긍정적인 미래를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면요, 이제 막 밝고 희망찬 미래 자기가 자연스럽게 머리에서 샘솟듯이 막 그려질까요? 이 부분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걸 제가 아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여러분께 끌어당김의 법칙 인수분해 시리즈를 통해 말씀드렸던 방법과 결을 같이 하는 내용들을 저자가 약간 다른 비유들을 통해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거쳤는데도 3년, 5년, 10년 뒤 여러분 모습이 선명하게 상상이 잘 안 되신다면 어느 한 시점을 잡아서 아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상상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감정까지 느끼셔야 합니다. 저자 역시 이 감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이 감정을 제대로 느껴야 미래 자기를 사랑하는 현재의 나가 이제 탄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미래가 지금으로부터 멀면 멀수록 우리 생각은 더 추상적이게 되니까 정교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감정을 느끼는 게 막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영화를 보듯이 화면 구성, 그러니까 미장센 하나하나까지 상상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다가 긴장감이 극에 달하는 그 순간 진짜 여러분도 너무 긴장 초조해서 눈을 감아본 적 한 번쯤 있으시죠? 영화 보면서 너무 슬픈 장면이 나왔을 때 눈물을 흘려본 적도 있으실 거고요. 반대로 영화 속 나쁜 놈이 진짜 너무 나빠서 진짜 분노한 경험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바로 뇌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이 구체적일수록 이 뇌가 착각을 하고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긴장, 초조, 슬픔, 분노가 여러분의 현실이 아니거든요. 그냥 영화 속 세상, 영화 속 상상을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하시니까 진짜 더 안 되는 건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봤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나 지금 상상하고 있다 이렇게 막 의식하지 마시고요. 그냥 눈 감고 영화 속 장면을 떠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만 실제 극장이나 넷플릭스에 개봉한 영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여러분의 미래라는 차이점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 그때의 소리와 촉감, 여러분이 하는 행동까지 포함해서 진짜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상상한 이미지에 딱 들어맞는 감정이 찾아오면 여러분은 그걸 잊지 말고 현재 내가 그 감정에 익숙해지도록, 그래서 내 미래 자기가 되게 친하게 느껴질 수 있게 세팅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당장 눈앞의 유혹에 휘둘리거나 남들이 하는 뭐 부정적인 반응 이런 것들은 약간 가소롭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게 여유라는 게 마음에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저자가 굉장히 흥미로운 팁을 하나 주는데요. 미래의 여러분 모습을 상상할 때 악수를 한다가 아니라 오른손을 뻗어 그 사람 손을 잡다와 같이 구체적인 동사로 미래를 표현해 보라고 합니다. 바로 이때 뇌의 운동신경이 활성화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먼 미래의 일의 경우 귀찮아도 더 좋은 걸 선택하고요. 굉장히 가까운 시일 내에 있는 미래일 경우에는 그냥 몸이 편한 걸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 미래일수록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까운 미래일수록 실현 가능성을 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앞뒤를 바꾸면요, 진짜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리더가 팀원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가치와 우리 공통의 최종 목적을 계속 이야기해주면 팀원들은 자연스럽게 장기적인 안목을 갖춰서 당장의 힘든 일이나 시행착오를 만나도 잘 대처해 갑니다. 이 팀원들은 그냥 듣기 좋은 좋은 말 대잔치 칭찬보다 정확한 피드백을 더 선호하게 된다고 하고요. 반면에 리더가 막 비용 절감이나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춰서 실현 가능성이 중요한 메시지들을 팀원들한테 던지면 그 팀원들은 시야가 경직되고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팀원들은 일단 듣기 좋은 칭찬이나 순간적인 피드백에 더욱 몰입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다 나왔어요, 사실. 즉, 우리도 똑같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내 목표가 얼마나 가치 있고 비전이 있는 건지, 내 인생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지 계속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만 팀장이 팀원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 말해주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저자의 말처럼 미래의 여러분이 어딘가에 따로 사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이 미래 자기를 타인 취급하지 마시고요. 아끼는 사람 생각하듯 생각해 보십시오. 끝으로 저자가 책에서 소개해주는 알베르토 리오스의 시 내일이라는 집을 읽어드리며 오늘 대저택 서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우리가 새로운 날에 가져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다. 시작하기 위해,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다. 꼭 필요한 만큼만 뒤를 돌아보라. 그런 뒤에는 당신이 만들 역사로 나아가라. 5분만 주십시오. 그럼 당신이 미래의 부자가 될지 아닐지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돈을 벌고 성공하며 살아가는 그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문장이 뭔지 아시나요? 나는 알고 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내는 방법은 사실 간단해요. 아는 대로 살아가면 정말 아는 겁니다. 그런데 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부자가 아니고 성공, 그러니까 아직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는데 심지어 행복하지도 않으시다면 돈과 성공, 그리고 인생에 대해 아직 깨달을 것들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 인생책 중 하나죠. 하브 에커의 백만장자 시크릿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길 위의 철학자 에릭 호퍼는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이미 배운 이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탐닉하며 자신을 고상하게 여기며 살아갈 뿐이지만 배우는 걸 멈추지 않는 이들은 미래를 물려받는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영상 초반에 여러분께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은 무엇을 소유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되느냐의 문제라는 거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천만다행이자 너무나 고무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누구는 훈련하고 익혀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타고나는 거라서 그걸 못하고 나면 이번 생은 글렀다라고 그냥 씁쓸한 표정을 지을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가 될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자는 라디오나 TV에 출연할 때마다 이 말을 즐겨 한다고 하거든요. 5분만 주십시오. 그럼 당신이 미래의 부자가 될지 아닐지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돈을 벌고 성공하고 살아가는 그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경제 청사진이 성공 쪽으로 세팅되어 있는가 아닌가. 경제 청사진. 여기엔 여러분의 과거부터 앞으로의 삶까지 전부 다 담겨 있거든요. 오늘은 진짜 너무나 중요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릴 거라서요. 꼭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드셔서 영상에 담겨 있는 질문들에 아주 간단하게라도 직접 답을 써보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그 경제 청사진을 꼭 찾아내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왜 누구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데 누구는 왜 여유롭게 부자가 되는지, 이거 솔직히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이론 같은 거 없잖아요. 진짜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일들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여러분의 경제 청사진 세팅을 싹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먼저 속으로 대답을 해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무엇을 믿나요? 어떤 습관과 기질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스스로를 얼마나 신뢰하세요? 여러분 주변의 가장 가까운 지인을 얼마나 믿고 계신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여러분 스스로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속으로 답을 해보려고 했는데 대답이 잘 안 나오거나 지금 제가 드린 질문들을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속에서 딱 떠오르지가 않으셨다면 한마디로 여러분의 경제 청사진이 사실은 없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1. 여러분은 어린 시절 어떤 말을 듣고 자랐나요? 2. 어린 시절 누구를 보고 자랐나요? 3. 어린 시절 했던 경험들 중 특별한 경험으로는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자 하브에커는 어린 시절 아버지께 용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넌 내가 뭘로 보이냐? 돈으로 보이냐? 이 말을 듣고 저자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 팔 하나, 손 하나, 손가락 하나 가져갈 수 있잖아요. 저자의 이런 농담에 아버지는 정말로 단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자의 아버지, 지금부터 편의상 그로 칭하겠습니다. 그의 문제는 사실 따로 있었어요. 그는 항상 식탁에서 신문을 펼쳐들고 주가를 확인하고 나서는 주먹으로 식탁을 세게 내려치면서 빌어먹을 주식이라고 소리를 쳤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레파토리는 이거예요. 주식 거래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 라스베가스 가서 도박이나 하는 게 차라리 돈 벌 확률이 높다는 류의 푸념을 정말 매일 30분 넘게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어렸을 때 이렇게 돈에 대해 들었던 그 모든 말들이 모두 저자의 무의식에 유리처럼 박혀서 저자를 평생토록 괴롭혔다는 게 진짜 문제인 거였죠. 저자는 말합니다. 귀로 듣는 말의 힘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알고 있는 이상 내가 주식시장에서 재미를 보지 못한 것도 당연하지 않겠는가. 나는 주식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다. 무의식적으로 돈이 안 되는 주식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완전히 부적절한 시기에 살 수밖에 없게끔 세팅되어 있던 것이다. 이유는 아버지로부터 습득된 빌어먹을 주식이라는 나의 생각을 현실에서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어린 시절 저자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그야말로 돈에 예민하고 돈에 따라 기분이 극단적으로 막 확 바뀌는, 돈에 휘둘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자의 아버지는 주택 건설업에 종사를 했었는데요. 일이 없을 땐 10채 정도, 일이 많을 때는 100채가 넘는 집을 동시에 지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을 지을 때마다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충당하려고 가족들이 사는 집, 차, 돈이 되는 것들은 진짜 전부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엄청난 금액을 대출 받았다고 합니다. 매번이요. 그래서 저자의 아버지는 항상 빚을,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진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돈 문제로 항상 전전긍긍했던 겁니다. 이 시기에 그의 기분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작고 귀여운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 용돈, 그거 사실
어린 아이가 용돈 달라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고사리 같은 손을 내밀면서 아버지 친구들이랑 과자 사 먹게 5천만 원만 융통해 주시죠 이러지 않았을 거잖아요. 끼케야 5천원, 만원, 2만원 뭐 이렇게 달라고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들이 용돈을 달라고 말하면 늘 내가 뭘로 보이냐? 돈으로 보이냐? 너 미쳤냐? 라며 아들을 나무란 겁니다. 최악입니다 진짜. 그리곤 다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며 아들을 노려보기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런 상황은 그가 그렇게 무더기로 지은 집들이 다 팔릴 때까지 늘 반복되어 왔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더 최악인 건 이 부분인데요. 건설한 집들이 다 팔리고 나면 이제 갑자기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유쾌하고 친절하고 아주 관대해졌습니다. 주눅이 들어있는 아들한테 가서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용돈 줄까? 라고 하면서 마치 인격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던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부터 무한 반복이에요. 다시 땅을 사고 대출을 받을 시기가 다가오면 어김없이 바뀌어가는 아버지를 보며 어린아이였던 저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끔찍한 날이 곧 닥친다. 안타깝게도 사과는 제 나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떨어진다고 했던가요? 훗날 저자는 그렇게도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아버지와 똑같은 직업을 선택한 거예요. 저자는 자식이 부모를 따라가게 마련이라는 말이 진짜 동서고금의 진리라면서 자신이 학교를 마치고 건설업에 뛰어들었을 당시를 회상합니다. 청년 하부에커는 당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업을 벌였다가 접고 그러면서 계속 다른 사업들을 전전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돈을 조금 벌었다 싶으면 진짜 이상하게 상황이 막 그렇게 돌아가고 자기 마음이 뭔가 이상하고 정말 갖가지 이유들로 금방 또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패턴이 무려 10년이 지속됐어요. 당시 저자는 이 지점에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내가 사업 선택을 잘못했거나 동업자나 직원, 경제 상황 혹은 상황이 잘 풀린다 싶을 때 일을 그만두려는 건 나의 성향 때문이 아니라 다른 곳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의 변덕스러운 수입 패턴을 답습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라는 겁니다. 저자는 어릴 적부터 무방비 상태에서 정말 마구 자라버린 무의식 속 독초를 뿌리 뽑아내고 나서야 그때부터 풍성한 부를 이룰 수 있었다고 탄식을 해요. 그리고 말하죠.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다. 나는 그 변덕스러운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거로부터 형성된 나의 프로그래밍을 다시 세팅했다. 그리하여 지속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지점으로 나를 이끌어 갈 수 있었다. 지금도 상황이 잘 돌아간다 싶으면 예전의 나쁜 버릇, 그러니까 성공을 일부러 방해하려는 충동이 가끔씩 고개를 쳐든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감정을 파악하고 그 충동에게 이렇게 충고할 뿐이다. 알았어. 알려줘서 고맙다. 고마운데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일하자. 라고요.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부모님한테 받은 영향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돈에 관해 부모님의 경향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정반대의 길로 의도적으로 걷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자신이 돈에 대해 지니고 있는 개념의 뿌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 청사진을 진짜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돈에 대한 그 뿌리가 분노나 증오심, 두려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으로 점철돼 있단 말이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죽어도 우리 부모처럼 살지는 않는다 진짜. 이런 거 말이죠. 부모님과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케이스가 꽤 많이 보이는 건 여러분이 부모님에 대한 분노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는 유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건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든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특히 가난한 집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런 분노와 반항심을 갖는다고 강조하는데요. 그리고 사회에서는 이제 이 분노가 원천이 된 의욕을 막 격려해주고 축혀 세워주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자는 그런 경향에 대해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돈을 벌어 성공하겠다는 그 의욕의 뿌리가 분노와 원망이라면, 즉 돈과 분노가 마음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버리면 나타나는 진짜 치명적인 부작용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더 많은 돈을 벌거나 성공하려고 할수록 그만큼 분노도 똑같이 커진다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마 이 지점에서 아차 싶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혹시 진짜 기필코 무조건 성공하고야 만다 내가 라고 마음먹은 그 감정의 뿌리가 분노와 원망이신 분들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상위 자아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이 투자든 사업이든 근로소득이든 어떤 식으로든 돈을 꽤 모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상위 자아는 여러분이 모은 그 많은 돈을 보며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좀 지친 것 같다.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내고 싶어. 이제는 분노를 좀 없애고 싶어. 돈을 다 없애버려. 그리고 상위 자아의 뜻대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인식조차 못하는 사이에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의 돈이 귀신같이 그렇게 다 없어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 돈과 분노는 함께 묶여선 안 돼요. 그리고 두려움이나 스스로를 증명해 보려는 욕구에서 시작해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그 문제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자신의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곤 하거든요.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 성공하려는 분들 계시다면 손 들어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아무도 손을 안 든다고 해요. 그러면 저자는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안전해지기 위해 성공하려는 분이 계십니까? 이러면 이때는 거의 모두가 손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에서 저자는 이 안전해지고 싶다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은 사실 같은 마음이라고 강조하는데요. 안전을 바란다는 건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이고, 이 불안감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두려움이 해소될까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의 그 뿌리가 두려움이면 돈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두려움도 배로 커져서 여러분에게 습관으로 자리를 딱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치 귀신 중에 지방령 있죠? 지방령 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습관이 된다. 내 습관은 두려움이다. 생각만 해도 최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돈이 여러분을 다른 그럴싸한 인물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돈을 번다면, 그걸 위해 성공한다면 이 또한 공허함을 느끼게 만드는 습관으로 자리 잡을 겁니다. 이 동기들이 무조건 막 다 나쁘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직 이것만이 밑바닥 뿌리 그 자체라면 돈은 여러분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지도 못할 거고, 오히려 그 내면의 상처가 악화되기만 할 거라고 저자도 정말 강하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미 내면에 상처가 있어서 지금 여러분 삶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하지 못한다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니 다른 그 비싼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은 늘 부족함에 목마름을 느끼실 거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바로 영상 초반에 제가 성공은 무엇을 갖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되느냐의 문제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뿌리가 어떤 것인지 인지했고, 이제는 그런 감정들이 아니라 진짜 풍요롭고 자연스러운 결실을 보고 싶다고 마음을 고쳐 먹으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경제청사진에 있는 독초들을 뽑아내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4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첫째, 인식해야 합니다. 경제청사진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어릴 적 돈에 대해, 부에 대해, 부자에 대해 어떤 말들을 들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간략하게라도 좋습니다. 정말 적어보십시오. 둘째, 자기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때 들었던 그 말들이 지금 여러분의 경제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혹시 성공하려는 이유가 부정적인 뿌리에서 나온 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해요. 그리고 셋째, 변화를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지금 그 경제청사진이 여러분 자신과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면 다른 사진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는 변화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돈에 대해 들었던 그 말들은 사실이 아니다. 내 행복과 성공을 위해 소프트웨어 새로 깐다. 그리고 나는 부자가 된다. 라고 말이죠.
입 밖으로 소리내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중얼거리셔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여러분, 저자에 따르면 이 경제청사진은 여러분의 경제적인 삶을 책임집니다. 막 부자가 되고 돈을 버는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이 청사진이라는 건 여러분의 사생활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이 청사진을 낮게 설정해 두면 정말 똑같이 그 수준에 맞는 사람, 그 수준에 맞는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편안한 지대에 익숙해져 간다고 하고요. 여러분의 청사진은 고소득에 맞춰져 있나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걸로 세팅이 되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수준 만족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사업이나 투자 같은 것들이 시장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타이밍이 성패를 가른다고 많이들 생각하시거든요. 아니요. 모든 성패는 여러분의 청사진이 만들어낸 결과이지, 그 타이밍이라는 건 시장에 언제 진입하는지, 그 시장이 레드오션인지 블루오션인지는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진짜 누구나 자기가 지닌 청사진을 현실로 입증하게 되어 있거든요. 연수입 10억짜리 청사진을 가졌다면 결국 무조건 그렇게 될 겁니다. 단 1년에 10억 정도까지만 벌 수 있게 되겠죠. 미국의 유명 작가 조시 빌링스는 말하죠.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을 몰라서가 아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이 성공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라고요. 결국 해답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 방식이 여러분을 지금 오늘 그 자리에 데려다 놓은 거거든요. 즉, 성공하려면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제대로 된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에 대해 안다고 믿는 것과 진실 사이엔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걸 깨닫는다면 부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다고 믿는 것이 아닌 진짜 진실, 파란 약이 아니라 빨간 약을 먹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 진실에 대해서는 2부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명심하라. 당신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 커지기 마련이다. 관심을 쏟는 곳에 에너지가 흐르고 결과가 나타난다. 순 자산을 확인하다 보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는 곳이 커진다는 우주의 원칙에 따라 당신의 순 자산은 늘어난다. 1부에 이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돈의 진실 3가지에 대해서 오늘도 낱낱이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으로 남녀관계, 즉 부부관계가 깨지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돈 문제,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막 힘들고 이걸로 서로 트러블이 생기고 단순히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중심부로 파고 들어가면 이 돈에 대한 서로의 감정과 목적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저자는 본인과 아내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저자의 아내는 어릴 적 동네에 아이스크림 차가 와서 딸랑딸랑 종을 울리면서 지나가면 엄마한테 달려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을 25센트를 달라고 졸랐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어린 소녀에게 이렇게 말했죠. 엄마는 돈이 없어. 아빠한테 사달라고 해. 돈은 아빠가 다 가지고 있잖아. 그렇게 소녀는 늘 아빠에게 돈을 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고요. 정말 이 사소한 일들로 소녀는 돈에 대해 무엇을 배웠을까요? 소녀는 돈이라는 건 남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자인 자신의 손엔 원래 돈이 없는 거다라는 문화까지 배워버렸어요. 이런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이 소녀의 무의식은 이제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다 써버리는 방향으로 작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의식 프로그램에는 이런 코딩이 되어 있는 거죠. 돈은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임. 그런데 나는 여자임. 나한테는 돈이 없는 상태가 정상 상태임.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에 맞게 이 소녀의 무의식 딴에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그렇게 작동을 한 거죠. 이 소녀가 훗날 저자인 하브 에커와 결혼한 이후에도 $100가 생기면 $100를 소비하고 200달러가 생기면 200달러를 그대로 썼다고 해요. 뭐 $1000가 생겨도 마찬가지로 그 $1000를 금방 다 소비해 버렸고요. 금슬이 좋았던 이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정말 단 하나였습니다. 두 사람이 돈을 바라보는 시각, 그게 진짜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녀에게 돈은 어린 시절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때 딱 그때의 그 감정, 그러니까 즉각적인 즐거움을 의미했던 거였죠.
물론 당연히 저자의 아내는 자기가 돈에 대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자기 무의식에 그런 소프트웨어가 코딩되어서 깔려 있다는 것 자체를 눈치채지 못했으니까요. 반면에 저자 하브 에커에게 돈은 아내와 같이 즉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자유를 누릴 수단이었어요. 돈에 대한 의미, 그러니까 돈에 대한 무게감과 감정까지 모든 부분에서 달랐던 두 사람은 바로 이 원인을 찾아내고 나서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결혼을 하신 구독자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 부분을 지금 잠깐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돈을 빌미로 배우자의 자유를 빼앗아 버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여러분의 자유를 위해 배우자의 즐거움을 빼앗고 있진 않으신가요? 비단 부부뿐만 아니라 가족을 넘어 다른 사람들까지 전부 다 돈에 대한 개념은 그냥 서로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인정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관계가 개선되는 출발점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돈을 왜 그렇게 다루게 되었는지, 그 뿌리가 뭔지 알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딱 드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즐거움? 자유? 아니면 안정감인가요? 이렇게 사람마다 돈에 대한 감정이 정말 각기 다 다르다는 것, 이게 바로 그동안 우리가 간과했던 돈에 대한 첫 번째 진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왜 특히 MZ세대 분들 사이에서 극단적인 지출 줄이기가 유행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브 에커는 이 포인트에 대해 엄청나게 쪼들려 가면서 하는 무조건 저축은 사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극단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유지하는 건 어렵다고 강조합니다. 즉,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상외로 균형과 조화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저자가 진짜 흥미로운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놀이통장을 만들어 보라고 추천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볼까요? 삶의 어느 부분이 달라지면 다른 부분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치게 된다. 어느 한쪽에 무게가 실리면 다른 곳에서 반항을 한다. 내리 저축만 계속하면 논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당신의 자아는 흡족하겠지만 당신의 다른 자아는 그렇지 않다. 결국 놀고 싶어하는 자아가 이제 진짜 참을 만큼 참았다. 내 욕구에도 관심을 좀 기울여 달라고 라면서 당신의 노력을 방해할 것이다. 반면에 돈을 쓰고 또 쓰고 이렇게 계속 쓰기만 하면 절대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책임감을 중시하는 당신의 자아가 들고 일어나 결국엔 돈을 계속 써도 하나도 즐거워지지 않는 지경까지 당신을 몰고 갈 것이다. 그렇게 나이가 들수록 죄책감과 후회만 커진다. 나이 60에도 돈 때문에 쩔쩔매는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진다. 그러니 놀이통장에 들어가는 돈으로 당신 스스로에게 양분을 공급하라. 그 돈으로 평소에 하지 못한 일들을 하라. 한 가지 원칙이 있다. 그 돈을 매달 다 쓰는 것이다. 결심한 대로 꾸준히 저축해 나가려면 그 노력에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당신의 노력을 치하하라. 돈 관리가 즐거워질 뿐 아니라 잘 받는 연습을 하는 것이 당신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네, 여러분, 여기서 돈에 대한 두 번째 진실이 나왔죠. 잘 받는 연습을 하는 것도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놀이통장에 금액이 얼마든 5만원, 10만원, 20만원이든 넣어놓고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 중에는 좀 놀고도 싶고 쓰고도 싶은 자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자아를 그냥 너는 그냥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 라고 강압적으로 억압만 하면 어느 순간 살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이상하게 터지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방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 자아가요. 그걸 사전에 예방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와 닿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건 사실 돈에만 국한된 이야기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책에서도 그리고 제 영상에서도 강조했던 이야기가 있죠. 주는 사람, 기버가 되어라 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자도 같은 결의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건 사실 돈에만 국한된 이야기도 아니에요. 저자는 줄 수 있는 만큼 받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저자는 말하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만 꼽으라면 받는 능력의 부족이라고 하겠다. 남에게 주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은 꽤 많지만 받는 쪽으로 어색해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사람들이 잘 받으려 하지 않는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다. 우선은 자신에게 받을 자격이 없다거나 스스로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다.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증상이다.
이런 열등감이 어디서 기인하는 걸까? 대개는 이미 규정되어 있는 조건 때문이다. 된다는 말보다 안 된다는 말을 10배 더 많이 들어왔고, 잘한다는 말보다 못한다는 말을 10배 더 들어왔으며, 대단하다는 말보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라는 말을 5배쯤 더 많이 들으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과거의 제 모습,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저희 구독자님들이 같이 생각나서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받을 가치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자도 똑같이 말해요. 나는 30m까지 자라는 떡갈나무에 인간의 마음이 있다면 3m밖에 자라지 못할 거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하고 다닌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줄 때의 느낌이 어떤가요? 기분 좋고 만족스럽잖아요. 반대로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요, 속상하고 우울해지죠. 여러분이 난 받을 자격이 없다와 같은 이유로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이 안 좋겠죠. 돈도 정확히 똑같아요. 일단 지금 진심을 다해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 모레, 1년 후, 10년 후를 응원하는 저의 마음을 먼저 받으십시오. 그 다음으로 여러분 스스로 정말 마땅한, 합당한 그 보상을 받으세요. 부자들은 자신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자가 될 여러분도 스스로를 믿으셔야죠.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자를 찾아온 홍보 담당 컨설턴트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급여로 한 달에 500만 원을 주면 일을 하겠다고 저자에게 제안을 한 거죠. 저자가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그렇게 시간당으로 고용하고 싶지는 않아요. 결과에 따라 제대로 보상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돈을 다 줄 이유가 없고, 반대로 당신이 그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면 더 받을 자격이 당연히 있죠. 실적이 좋으면 매달 지금 제시하신 급여의 2배가 넘는 금액도 드릴 거고요. 이 사람은 저자의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은 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은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셀프 한계가 설정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부자들은 진짜 다 하나같이 소득의 한계를 긋지 마라고 강조하거든요. 여러분, 소득의 한계를 짓지 마십시오. 충분히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먼저 생각하셔야 해요. 저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세상에 돈은 충분히 존재한다. 수조 원에서 수조 원을 곱한 돈들이 굴러다닌다. 그리고 그 돈들은 어디로든 흘러 들어가야 한다. 그렇다. 누군가 자기 몫을 받으려 하지 않으면 기꺼이 받으려 하는 사람에게 갈 수밖에 없다. 빗물은 자기가 어디로 흐르건 상관하지 않는다. 돈도 마찬가지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두 팔 벌려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재산을 유지할 때도 이 자세가 중요하다. 잘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이 생기면 금세 없어진다. 다시 강조하지만 내면이 우선이고 외부 세상은 그 다음이다. 당신의 내부에 받는 상자를 크게 키워라. 돈이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을 지켜보라. 명심하라. 우주는 진공 상태를 싫어한다. 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불편한 상황을 싫어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은 아마도 편안할 거거든요. 소위 안주하기 딱 좋을 겁니다. 안주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계속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편안한 그곳을 뚫고 나와서 불편한 일을 해야만 해요. 통과하는 수밖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 번 해볼수록 편안해지실 겁니다. 불편함에 편안해지세요. 그렇게 편안한 지대를 조금씩 늘려가시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돈의 진실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진정한 부의 척도는 순자산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세 번째 돈의 진실이에요. 아니 뭐 당연한 걸 돈의 진실이라고 하고 있어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당연한데 왜 진짜 부의 척도가 순자산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 의외로 설명할 수 있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그냥 부채 빼고 남은 돈이 그게 순자산이고 그 순자산이 진짜 자산이니까 라는 정도의 대답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근로소득이 아니라 순자산을 계산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매달 통장에 꽂히는 월급으로 대화하는 사람들 말고 순자산을 가지고 대화하는 사람들과 친해지십시오. 순자산은 소득, 저축,
투자, 간소화 이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거든요. 일단 소득은 두 가지 형태로 들어오죠. 근로소득과 수동적 소득이죠. 근로소득은 모두가 아는 매달 통장에 꽂히는 월급이고요. 수동적 소득은 배당, 이자, 임대료, 특허권 사용료와 같이 여러분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도 버는 돈입니다. 이 두 가지 소득을 바탕으로 이제 소비도 하고 저축하고 투자도 하는 거거든요. 일단 저축이랑 투자는 즉각적인 만족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당연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이 간소화입니다. 간소화가 도대체 뭘까요? 저자는 말합니다. 간소화는 그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의 성패를 가르는 복병이 될 수 있다. 간소화는 저축과 동반되는 요소다. 적은 돈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소화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생활 방식을 고수하는 것. 이건 저 역시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이 간소화가 중요한 이유는요. 부자가 되는 길에 도움을 주는 건 뭐 당연하고요. 부자가 되고 난 이후 그 부를 계속 유지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부를 점점 늘려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간소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퇴근 후나 주말에 시간 나실 때 아무 종이나 종이 한 장 꺼내 놓으시고요. 순자산이라는 제목을 크게 쓰세요. 그 다음에 0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순자산 액수로 끝나는 표를 하나 그리시고요. 오늘 현재 시점 순자산도 적어보십시오. 이거 적을 때 좀 짜증도 나고 지금 순자산이 초라하게 느껴져서 좀 적기도 싫고 꼴보기도 싫고 막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해보세요. 정말 해보십시오. 제가 왜 해보시라고 하냐면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90일 단위로, 그러니까 3달마다 한 번씩 여러분의 순자산을 적어보세요. 이건 제가 만든 방법이 아니라 저자 하브에커가 강하게 권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명심하라. 당신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 커지기 마련이다. 관심을 쏟는 곳에 에너지가 흐르고 결과가 나타난다. 순자산을 확인하다 보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는 곳이 커진다는 우주의 원칙에 따라 당신의 순자산은 늘어난다. 이 원칙은 사람의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결국 많아지게 되어 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세상이 분명해지길 바란다면 여러분부터 분명해지셔야 합니다. 세상이 나아지길 바란다면 여러분부터 나아져야 해요. 여러분의 상위 자아가 성공하는 그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인식의 수준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인식의 수준을 높이려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말해줄 거예요. 이 우주에 직선은 없거든요. 삶도 똑같죠. 곧게 뻗은 선을 따라 움직이지 않잖아요. 굽이치는 강물처럼 보통은 다음 굽이밖에 보이지 않고 그 다음 이 굽이를 돌고 나면 또 다른 굽이가 보이는 겁니다. 뭐 부자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다르겠어요? 부자들도 필요한 것들 미리 다 알 수 없다는 걸 인정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지대 바깥에 서서 가능성이라는 그 복도에서 끊임없이 문을 계속 열어봅니다. 이걸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분야, 그 업종에서 성공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그 업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원하는 분야, 그 직종에 일단 들어가 보세요. 가게에서 청소하고 접시만 닦아도 밖에서 조사한 거랑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그 업종에 대해 잘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이 있을지, 그 문 안에는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디서 부가 쏟아질지 모르니까 일단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그 액수보다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9kg 빠지면 그때부터 운동이랑 식이요법 시작하겠다고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돈이 충분해지면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돈을 관리하기 시작하면 돈이 충분해질 거라고 믿어보십시오. 그렇게 순자산을 불려나가는 거거든요. 성공한 사람들과 같이 있는 여러분 모습을 상상해 보시고요. 여러분도 그곳에 있는 백만장자, 억만장자만큼 모든 면에서 훌륭하다고 그냥 확실하게 믿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보통 갖는다, 행동한다, 된다라고 확언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부자는 반대로 된다, 행동한다, 갖는다는 주문을 외운다고 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고 성공한다, 이게 아니라 해야 할 일들을 하고 돈을 포함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진다. 그렇게 성공한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데저텍이었습니다.